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이제 조재용 친구가 코드에 대한 이제 뭐 간단 설명들을 해줬고, 저는 이제 또 저번처럼 렉처를 할 건데요.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갑시다. 첫 번째, 라스트 렉처에 대한 리뷰. 엠니스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파이토츠를 짜봤는데 그 코드에 대한 뭐 리뷰랑 뭐 더 추가 설명들을 이제 조재용 친구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뭐 MLP의 구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그냥 짚어보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MLP가 워킹하지 않는지 MLP 그때 가서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MLP 또는 더 다른 뉴런넷 스트럭처들을 더 잘 트레이닝하기 위한 몇 가지 테크닉들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게요. 그래서 오늘 배울 거의 요지는 지금 저희가 MLP의 기본 스트럭처만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더 수많은 테크닉들을 좀 더 써줘야 얘네가 뭐 오버피팅이라든지 아니면 그레디언트 베니싱 같은 문제점에 빠지지 않고 잘 트레이닝이 되게 되는데, 이런 트레이닝을 좀 더 잘 시키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넘어가죠.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냐,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냐, 그리고 저희가 예측하는 값이 디스크리트하냐, 컨티뉴어스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맨 첫 시간에 리그레션 프로블럼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을 뭐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뭐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 바이너리와 멀티노미얼 클래시피케이션의 하이포티시스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씌웠느냐 아니면 소프트맥스 함수를 씌웠느냐,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씌워서 저희가 그냥 컨티뉴어스한 값을 그 클래스 값이다 확률로서 이제 바꿔줬죠. 그래서 그 새로 나오는 값이 이제 컨티뉴어스한 값이 아니고 확률이니까 원래 쓰던 MSE 로스가 아니라 이러한 크로스 엔트로피의 개념을 빌려온 로스들을 써서 저희가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써서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3가지 키워드 하이포티시스와 코스트 그리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용한 옵티마이제이션, 이거 3가지 키워드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뉴런을 저희가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뉴런을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봤어요. 이 전 뉴런들에서 다양한 신호들이 들어오고 x1, x2 뭐 이런 신호들이 들어오고 적당한 웨이트를 곱해준 뒤 바이아스를 더하고, 이걸 그냥 바로 다음에 넘기는 게 아니라 적절한 액티베이션 펑션, 뭐 어느 정도 이해할 때는 뭐 안 준다든지 이런 논리니어한 액티베이션 펑션 한번 거쳐서 다음 뉴런들의 인풋이 되도록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여러 레이어로 쌓아놓은 스트럭처가 바로 MLP 스트럭처라고 저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엠니스트를 트레이닝 시켜봤는데 꽤 잘 되죠? 네. 그런데 이 MLP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배워보겠습니다. MLP가 저번에 한 1900, 그러니까 MLP라는 개념은 꽤 예전에 나왔지만, 이게 민스키 교수님이 이 MLP라는 복잡한 구조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뭐 20년 동안 아무도 연구를 안 했다 그랬죠. 근데 1980년도에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이 개발되면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해 제대로 들어본 건 1980년부터가 아니죠. 2010년대 그쯤 와서야 저희가 이제 정말 인공지능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MLP 하나 가지고는 이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 오버피팅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버피팅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모델 캐패시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뭐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죠. 뭐 리니어 리그레션 프로블럼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뭐 지워졌네요. 뭐 이렇게 생긴 뭐 데이터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저희가 리그레션을 해서 이제 뭔가 잘 예측하고 싶어요. 이건 실제 값인 거죠. real value. 이런 real value를 잘 예측하는 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가 원래 했던 대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한번 써볼까요? 리니어 리그레션의 하이포테시스는 일단 지금 여기는 인풋이 하나니까 뭐 y는 x죠. y는 뭐 wx 플러스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리니어 리그레션은 어떤 하나의 선으로 이제 리그레션을 하는 거니까 뭐 대충 잘 맞추면 뭐 이 정도가 되겠죠.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여기선 뭐 에러가 크고 뭐 여기도 안 맞고 이제 더 위로 올라가면 더 안 맞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는 더 안 맞겠죠. 네, 그러면은 새로운 하이포테시스를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풀려면 대충 뭔가 폴리노미얼의 3차 함수 모양 같이 생겼죠.
그럼 3차 함수로서 이제 하이포테시스를 좀 바꿔봅시다. 뭐 w1 x 세제곱, w2 x 제곱, w3 x, w4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러면은 저희가 트레이닝을 잘 하면서 w 값들을 잘 바꿔주다 보면 이 real value가 3차 함수의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 되게 이런 식으로 잘 다가갈 것 같아요, real value에. 자, 그럼 이 두 가지 하이포테시스의 차이점이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파라미터의 개수입니다. 파라미터의 개수.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개수가 2개죠. 이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4개예요. 물론 여기서 제가 뭐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뭐 세제곱항도 들어갔다는 점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 파라미터 개수가 다르다는 거에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파라미터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 같이 간단하게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한 현상들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의 개수를 모델 캐패시티라고 하고요. 이 모델 캐패시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복잡한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저희가 말을 합니다. 네, 잠시 물 좀 마실게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배웠던 MLP에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MLP는 이렇게 생겼었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있고 막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웨이트들 뭐 이렇게 있고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모아진. 그러면은 이것들이 다 파라미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복잡한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모델 캐패시티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레이어를 추가하거나 이렇게 더 딥하게 쌓거나 그럼 또 여기 더 생길 거니까 딥하게 쌓거나 아니면 하나의 레이어의 히든 유닛을 늘리면 또 이런 파라미터들이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서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러면 파라미터를 늘리면 늘릴수록 캐패시티가 커져서 더욱더 복잡한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냥 계속 캐패시티를 커지게 하면은 더욱더 복잡한 걸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복잡한 모델을 예측하는 게 저희가 결국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오버피팅이라는 문제인데요. 오버피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데이터를 이제 몇 개를 샘플을 취해 봤는데 뭐 이번에는 x1, x2에 대해서 이제 뭐 여기 있는 애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x로 막 이렇게 샘플이 되고 저희 데이터가 여기 있는 애들은 뭐 막 동그라미로 이렇게 샘플이 됐어요. 너무 많네. 좀 이렇게 지울게요.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저희가 뭐 샘플을 할 때 뭐 에러가 있었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좀 이 경계선에 좀 애매하게 걸쳐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잘 예측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잘 분류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디시전 바운더리를 이렇게 심플하게 그려야겠죠. 왜냐면 얘는 약간 뭔가 특수 케이스고 이런 특수 케이스는 배제하고 생각을 해야겠잖아요. 저희는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모델 캐패시티를 높이다 보면 더욱더 복잡한 걸 예측할 수 있게 되니까 트레이닝을 계속 해나감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심플하게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측하게 됩니다. 막 이렇게 예측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예측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주황색 샘플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들어맞죠? 로스가 0이에요. 에러가 0이고. 와, 너무 좋다. 근데 테스트 셋을 집어넣어 봅시다. 이제 다른 샘플인 거죠. 테스트 셋은 제가 뭐 보라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이런 애들은 여기에 동그라미가 당연히 있겠죠. 딱 봐도 그럴 것 같잖아요. 이런 애들이 들어갈 텐데 그럼 얘네에 대해서는 예측률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여긴 동그라미여야 되는데 X 엄청 많고 이 부분에는 여기는 X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엄청 많고 결국에 저희가 트레이닝 시키는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만 잘 들어맞고 테스트 데이터 셋에는 엄청나게 포어한 성능을 보여주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쓰는 거는 테스트 셋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에서 얼굴 인식을 막 사진 찍으면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거는 트레이닝을 아무리 잘 시켰다고 해도 실제 테스트 데이터는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어 올리니까 저희가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런 보라색 샘플들인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예측을 해야지 이런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아무리 잘 예측을 해봤자 테스트에서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을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오버피팅, 너무 피팅을 잘 해버려서 제너럴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네. 그럼 오버피팅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보죠. 오버피팅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true risk와 empirical risk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사람 얼굴 사진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뭐 웃는 표정인지, 뭐 화난 표정인지, 슬퍼하는 표정인지, 뭐 이런 걸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데이터셋, 그러니까 저희 전 세계 인구의 모든 얼굴과 그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모든 표정에 대한 데이터와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과 이전에 태어날 사람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저희가 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런 거에 대해 근데 만약에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데이터셋에 대해서 정말 모든 true distribution에 대해서 계산한 에러 또는 로스를 true risk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해야 되는 건 true risk를 줄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true risk에서 아무 값들이 들어오더라도 미래에 태어난 사람 얼굴이 들어오든 과거의 사람의 얼굴이 들어오든 뭐 아프리카 사람이 들어오든 뭐 백인이 들어오든 황인이 들어오든 그래야 다 예측을 할 수 있을 거니까요. 근데 이건 구할 수가 없습니다. true risk는.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그런 데이터셋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empirical risk 뿐이에요. empirical risk라는 거는 그 중에서 엄청나게 작은 서브셋, 뭐 엠리스트 같은 경우 저희가 뭐 이번에 5,00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했는데 5,000개가 전체 숫자 데이터의 뭐 1%가 안 되겠죠. 그런 애들을 가지고 계산한 리스크를 뭐 에러나 로스 뭐 이런 거를 empirical risk라고 합니다. 이 empirical risk가 true risk를 어느 정도 잘 표현해 준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empirical risk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true risk를 줄이기 위해서 empirical risk를 저희가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줄여 나가게 됩니다. 네, 이건 용어였고요. 네. 또 예시를 한번 봐보죠. 이런 regression problem 아까와 같이 이 초록색 선이 실제 만약에 저희가 절대 그럴 일은 없지만 실제 뭐 데이터 디스플레이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린 선이에요. 그럼 저희가 이 중에서 실제로 트레이닝을 시킬 때 알 수 있는 거는 이 중에서 채취한 샘플들이 어디에 있는가. 저희는 이 초록색 선은 모르고 이 빨간색 점들만 알고 있는 거죠. 이 빨간색 점들만 가지고 트레이닝을 할 겁니다. 근데 모델이 너무너무 캐패시티가 커서 엄청나게 복잡한 것까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델을 가지고 엄청 오래 트레이닝을 돌립니다. 그러면 모델이 이렇게 예측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예측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빨간 점들에 대해서는 로스가 0이죠. 완벽하게 예측했어요. 근데 이제 실제 다른 이제 테스트 데이터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에러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런 것들. 이런 게 바로 empirical risk는 엄청 작은데 true risk는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저희가 오버피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 셋과 밸리데이션 셋을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도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런 밸리데이션 셋들, 트레이닝 셋에는 없는 애들, 그러니까 true risk를 약간 잘 representation 해줄 수 있는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트레이닝 중간중간에 얘가 정말 트레이닝 데이터 셋들을 외워버려서, 이거 외운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복잡하게 예측하는 게. 외워버려서 트레이닝 셋만 잘하고 실제로 true risk는 엄청나게 크지 않은지를 밸리데이션 셋을 가지고 중간중간 예측을 해주는, 중간중간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버피팅은 저희가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이 이포크에 따른 로스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트레이닝 로스는 쭉 줄어요. 근데 밸리데이션 로스는 쭉 줄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여기서 오버피팅이 일어났다고 하고,
또 모델 캐패시티를 키우면 키울수록 또 트레이닝 로스는 쭉 줄겠죠. 복잡하게 엄청나게 복잡하게 예측할 수 있으니까, 외워버렸으니까. 밸리데이션 로스는 줄다가 유지하다가 여기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외우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적절하게 트레이닝을 끊어주는 것과 적절한 모델 캐패시티를 찾는 것, 이걸 해야겠죠. 이제 이런 걸 거침으로써 오버피팅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럼 오버피팅에 대해서 서머라이징하고 넘어가죠. 오버피팅이라는 현상은 모델이 너무 복잡하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모델이 트레인 데이터셋을 외워버리고, 그렇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제너럴한 데이터셋, 테스트셋 같은 제너럴한 데이터셋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를 이제 오버피팅이 됐다라고 말을 하고요. 모델 캐패시티가 이제 커지면서 모델은 점점 더 복잡한 시스템을 예측할 수 있게 되지만 동시에 트레이닝 셋을 외워버릴 수 있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오버피팅이 났는지는 어떻게 아냐? 트레이닝 로스, 임피리컬 리스크를 이제 표현하는 트레이닝 로스와 트루 리스크, 알 수는 없지만 트루 리스크를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밸리데이션 로스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보면서 오버피팅이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알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런 오버피팅이라는 프로블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저희가 이런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regulariz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regularization의 혹시 그냥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 분? regularize 한다. 보성씨? 혹시 아시나요? 약간 regularization은 페널티를 준다, 뭐 제한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고, 아니면 좀 generalize 한다, 일반화한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이제 페널티를 준다는 거는 얘가 외워버리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서 제한을 두는 거고, generalize 한다는 거는 얘가 특정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에만 적용되도록 훈련되지 않고 제너럴한 데이터셋에 적용될 수 있게 훈련될 수 있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regular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 중에서도 정말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L2 regularization과 dropout에 대해 배워보고 이걸 나중에 실제로 코드에서 써볼게요. 자, L2 regularization에 대해서 그럼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L2 regularization이 무엇이냐? 저희가 트레이닝을 할 때 이제 로스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트레이닝을 해나갔잖아요. 그럼 저희의 로스는 리니어 리그레션의 경우 뭐 MSE를 썼습니다. MSE를 썼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항을 추가할 거예요. regularization 항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람다는 그냥 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에 대한 상수고요. 상수니까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파라미터들의 크기를 제한하는 건데 이게 W가 이제 벡터 형식을 이제 norm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L2 norm이라고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냥 뭐 그런 수학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파라미터의 크기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각각 파라미터의 값들이 너무 크게 이렇게 발산하지 않도록 제한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니까 이렇게 이런 항을 넣어주면 W가 막 엄청 커지면 이 항의 값이 엄청 커지겠죠? 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이 항을 추가하면 그렇게 트레이닝이 되게 되는데 이걸 이제 L2 regular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L2 regularization이 오버피팅을 줄여주는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자, 이제 저희가 W1, W2라는 두 가지의 파라미터만 있는 이제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거를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그리고 이러한 모델을 어떤 특정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은 그 트레이닝 데이터 셋에 대해서 글로벌 미니멈이 있겠죠. 여기에 뭐 어딘가에 글로벌 미니멈이 있을 텐데, 그럼 이게 이제 로스 서페이스의 레벨 서페이스라거나 컨투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옆에서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글로벌 미니멈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regularization 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MSE만 있어서 저희가 원래대로 이제 원래 저희가 하던 대로 트레이닝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이 글로벌 미니멈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근데 이 글로벌 미니멈이라는 거는 이 트레이닝 셋에만 적용되는 거지 트레이닝 셋을 살짝 바꿔요. 뭐 엠리스트 전체 데이터 중에서 요만큼을 가지고 했을 때는 글로벌 미니멈이 여기였는데 항상 여기일까요? 아니겠죠. 다른 트레이닝 셋을 취하면 다른 데에 글로벌 미니멈이 생깁니다. 그런데 훈련을 이렇게 시켜놓으면 그 다른 데이터셋을 집어넣으면 걔네는 글로벌 미니멈이 다른 데 있을 텐데 항상 여기로만 수렴해 버리니까 제대로 예측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regularization 항을 추가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regularization을 추가해주면 이 항이 글로벌 미니멈을 가지는 건 이 원점에서 가지겠죠. 크기에 제곱한 걸 다 더해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도 로스 서페이스가 이렇게 생깁니다. 똑같이. 옆에서 보면 여기 원점에 이렇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그럼 실제로 트레이닝이 될 때는 이 두 개를 합친 로스를 쓰잖아요. 그럼 로스 서페이스가 뭔가 이렇게 변하겠죠. 이걸 두 개를 합쳐보면 뭐 대충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글로벌 미니멈 빠지면 이제 오버피팅이 일어난 거예요.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만 적용되니까.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 사이 어딘가에 적절한 그 타협점에 이제 타협점으로 가도록 해서 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적용될 수 있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되게 인투이티브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면 이게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좀 밑도 끝도 없어요. 찾아보면 막 PPT 슬라이드가 막 한 20장씩 나옵니다. 이것만 설명하는데 수학 공식이 쫙 있고 그래서 그걸 다루기는 제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수학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이제 뭐 구글에 검색하면 잘 나와 있는 데가 많으니까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또 다른 드롭아웃이라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A라고 써 있는 게 저희가 평소에 보던 뭐 MLP 스트럭처는 저렇게 생겼죠. 드롭아웃이라면 뭐냐면 어떤 P의 확률로 P는 뭐 0에서 1에서 사이의 값이겠죠. P의 값들로 각각의 노드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꺼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들어오는 W들을 다 0으로 만들어 버리면 아웃풋이 무조건 0이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아무것도 못하는 역할이 되는 거겠죠. 그런 걸 이제 꺼버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꺼버려요. 그러면은 아니 왜 기껏 저희가 이렇게 잘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중간에 이걸 꺼버릴까요? 트레이닝 과정에서 지금 뭐 특정 노드의 역할을 알고 싶다라고 답변해 주셨고 혹시 또 있으신가요? 트레이닝을 부분적으로 계속 시간다. 네, 어느 정도 둘 다 맞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꺼버리면 첫 번째 효과는 강제적으로 저희의 모델 캐패시티는 파라미터의 개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파라미터의 개수를 강제적으로 트레이닝 과정에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예측하지 않고 간단하게 제너럴하게 예측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P의 확률로 중간중간 꺼버립니다. 모델 캐패시티를 강제적으로 낮춰주기 위해서. 그런 역할이 있고요. 또 하나의 역할은 이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엠리스트라고 생각해 보면 숫자에 들어있는 어떤 정확한 정보들 이게 1인지 0인지 구분하기 위한 정보들을 이렇게 잘 처리해서 이렇게 앞으로 넘겨주는 게 이 뉴런들의 각각의 역할이죠. 근데 이렇게 옆에가 켜져 있어요. 다른 제 옆에 있는 노드들이 다 켜져 있어요. 그러면은 뭐 뉴런이 이렇게 되는 거면 뭐 내가 전달 안 해도 뭐 옆에 애가 하겠지 이러면서 잘 학습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P의 확률을 꺼버리면은 옆에 애가 갑자기 P의 확률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잘 전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뉴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네. 각 배치마다 하는데 배치라는 개념을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그냥 지금은 배치를 따로 구분하지 않으니까 한 에폭마다 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네, 배치가 무엇인지는 뭐 다음 시간 정도에 설명드릴 예정인데, 네.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 네. 그러고 이 모델 같은 경우, 이런 모델 같은 경우는 그냥 하나의 모델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P마다 끄니까 뭐 얘네가 켜져 있을 때 또 하나의 모델이 될 거고, 또 얘가 꺼지고 얘가 켜져 있을 때 또 다른 모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복잡한 하나의 모델로 예측을 하기보다는 간단한 여러 가지의 모델로 예측을 하고 그 결과를 합쳐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옛날 막 속담이 있잖아요. 막 장님이 막 코끼리를 만지고 막 이렇게 알아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각각의 약간 좀 각각의 성능이 떨어지지만 각각의 애들이 이제 이게 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그걸 총합해서 사용하는 이런 걸 이제 앙상블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드롭아웃도 이제 앙상블 기법의 일종인데 이제 뭐 다른 앙상블 기법들이 있지만 그거는 또 더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런 역할을 하게 돼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오버피팅이 잘 일어나지 않고 네, 제너럴한 내용을 잘 학습할 수 있게 된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네, 참고로 그 트레이닝 할 때만 이렇게 P 확률을 꺼주는 거고요. 이제 테스트 셋 같은 걸 넣어서 실제 애큐러시를 측정을 할 때는 다 켜놓고 이제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모델의 그거를 종합해서 사용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에 대해서는 이제 드롭아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다 켜놓은 상태로 하는데요. 이제 실제 코드에서는 저희가 예전에 이제 모델.테스트, 모델.eval 해가지고 모델이 테스트 모드인가? 이제 지금 들어온 질문이 이제 실제 뭐 밸리데이션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말이셨는데 이제 다 켜놓고 사용을 하고 이제 실제 코드에서는 모델.테스트, 모델.eval 이런 걸 통해서 모델이 테스트 모드인지 eval 모드인지 설정해 주면은 알아서 이제 얘가 드롭아웃 레이어가 중간에 껴 있으면 그 끄는 걸 없애버립니다. eval 모드에서는. 테스트 모드에서는 피해 확률을 꺼버리고 evaluation 모드면은 그냥 다 켜놓고 파이토치가 이걸 알아서 해줘요. 모드에 따라서.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오버피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게 이제 regularization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그 regularization의 두 가지 종류인 뭐 L2 regularization과 dropout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럼 또 다른 문제인 gradient vanishin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radient vanishing이 뭔가 하면은 저번에 배웠던 이제 computational graph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곱하기가 있고 여기 뭐 x가 들어오고 y가 들어오고 앞에 뭐 쭉쭉쭉쭉쭉 노드들이 있고 뭐 f가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 x가 이제 파라미터라고 가정하면은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이 로스에 대한 얘의 편미분값 즉 그레이디언트를 알아야 그 그레이디언트만큼 스텝을 밟아 나가겠죠. 그럼 그레이디언트를 저번에 했던 대로 계산해 봅시다. 이거는 이거 g라고 한다면 뭐 앞에서 편미분값들이 쭉쭉쭉쭉쭉쭉쭉 있으니까 걔네들을 곱해주고 마지막에 g의 이 노드인 g에 대한 x의 편미분값 이걸 넣어주겠죠. 여기서 g는 근데 x, y니까 x에 대해 편미분하면 이 값은 y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y 이전에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쳐서 이 y가 나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근데 시그모이드 함수는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엄청 큰 값이 들어왔어요, 인풋으로. 그러면은 y 값이 엄청 작은 값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죠. 엄청 작은 값이 들어왔으면 y 값이 엄청 작은 값이 나온대. 막 0.0000001 이런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백프로파게이션 과정에서 얘의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하는데 앞에 게 뭐가 들어왔더라도 얘가 0에 가까운 값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앞에 값이 뭐든지에 상관없이 그냥 얘가 0에 가까운 값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이렇게 돼버리면 이 뒤에도 이게 노드가 이렇게 이어져 있을 거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서도 앞에가 뭐가 들어왔더라도 얘가 0에 가까운 값이니까 얘도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되고 0이 돼서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는데 앞에 있는 노드들은 뒤에 있는 애들은 그레이디언트가 오질 않아요. 앞에서부터 아무것도 안 와요. 0에 가까운 값들만 계속 들어오니까 스텝을 아무리 밟아도 제자리에 고정인 겁니다. 이런 거를 그레이디언트가 들어오다가 사라져 버린다. 뒤로 들어가면 여기서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베니싱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가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함수를 저번에 썼었잖아요. 뭐 실제 코드에서는 밸류를 쓰라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제 파란색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죠. 그러면은 이 레이어를 쌓을수록 뭔가 중간에 연산이 해펴지고 시그모이드가 곱해지는 효과가 나죠. 그럼 시그모이드가 한 번이면 괜찮은데 시그모이드에 시그모이드를 곱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고 시그모이드에 시그모이드를 곱하면 빨간색이 되고 4번 곱하면 거의 뭐 변화가 없죠. 얘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없잖아요. 거의 하나의 직선에 가까워지니까 얘 그레디언트를 계산해보면 어느 값이 들어가든 다 0이 나오잖아요. 거의. 그러면 이 뒤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1980년대에 백프로버케이션 알고리즘이 개발이 됐지만 그 뉴럴넷이 잘 활용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희가 복잡한 걸 하려면 모델이 딥해져야 되는데 딥해지면 딥해질수록 트레이닝이 아예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에 인공지능 연구는 겨울을 맞습니다. 또 한 20년 동안 아무도 연구를 안 해요. 이 문제를 뭘로 해결했느냐? 이제 저희가 코드에서 저희가 쓰라고 말씀드렸던 Rectified Linear Unit, 줄여서 Value Activation 펑션을 씀으로써 저희가 해결을 하게 되는데요. Value 함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0보다 작으면 0이고 0보다 크면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그모이드 함수와 달리 시그모이드 함수 같은 경우는 각 양 끝단으로 가면서 그레디언트가 0에 가까워지죠. 대신 얘는 0 아래는 0이지만 0보다 크기만 하면 이 그레디언트가 그냥 그대로 잘 전달이 됩니다. 뒤로. 그래서 이런 걸 썼더니 훨씬 나아지는 거예요. 저희가 시그모이드를 썼을 때는 저희가 나중에 조재영 학생이 랩을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엠리스트에 대해서 레이어를 10개를 쌓아놓고 시그모이드를 다 넣잖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트레이닝이. 근데 밸류를 쓰는 순간 갑자기 엄청나게 잘 되기 시작해요. 딥하게 쌓으면 쌓을수록 더 잘 됩니다. 트레이닝이. 얕은 샬로우하게 쌓은 것보다. 그래서 이런 밸류 액티베이션 펑션을 쓰게 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뉴럴넷의 성능이 발전하게 되고 저희가 이제 뭐 다양한 뉴럴넷 기법들을 쓰게 되는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들이 뭐 밸류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자면 시그모이드는 저희가 배웠죠. 탄젠트 하이퍼볼릭은 똑같은데 얘는 시그모이드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레인지가 1부터 마이너스 1인 것만 다릅니다. 근데 얘도 양 끝단으로 가면 그레이디언트가 없어진다는 문제가 있죠. 밸류 같은 경우는 아까 배웠고 이제 리클리 밸류 같은 경우는 0 이상일 때는 똑같은데 0 이하일 때 아예 전달을 해주지 말자기보다는 그레디언트를 좀 줄여서 매우 작은 값이라도 좀 전달되게 하자.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리클리 밸류를 쓰고요. 뭐 이 L 같은 경우도 얘는 여기가 리니어인데 얘는 뭐 익스포넨셜하게 이렇게 줄어드는 건데 얘도 뭐 비슷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시면 얘네들과의 밸류와의 성능 차이는 엄청나게 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이제 뭐 특정 어떤 태스크냐에 따라서 되게 디펜던트 하지만 이제 뭐 제너럴하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뭐 혹시 이런 다른 리클리 밸류나 맥스아웃이나 뭐 L 같은 거에 그 성능이 궁금하시다면 실제로 한번 저희 이번 엠리스트 과제에서 바꿔보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함수들은 다 nn.모듈 안에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요. 갖다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한번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저희가 오버피팅에 이어서 그레디언트 베니싱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모델이 딥해지면 딥해질수록 저 로스에 가까운 쪽의 애들은 잘 트레이닝 되지만 이렇게 인풋에 가까운 애들은 그레디언트가 없어지면서 트레이닝이 안 되는 문제점을 발견했었죠. 그거를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원래 시그모이드를 써서 양 끝단에서 그레디언트가 없어지던 문제를 밸류 액티베이션 펑션을 씀으로써 그레디언트가 뒤로 갈수록 더 잘 전달되게 함으로써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했고 그 결과 성능이 엄청나게 나아졌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또 다른 테크닉들에 대해서 볼 건데요.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 그 중에 하나인 자비 이니셜라이제이션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비 이니셜라이제이션은 그냥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의 한 종류인데요. 웨이트, 저희가 뭐 파이토치에서 리니어를 만들면 파라미터들을 쭉 해주고 자동으로 이제 초기화를 시켜주잖아요. 근데 이 초기화를 어떻게 시키느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확 차이가 나게 됩니다. 만약에 모든 W를 그냥 0으로 초기화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피드포워드와 백워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일이 알 수 있을 텐데. 어? 네. 그러니까 모든 이제 막 저희가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런 MLP를 만들었는데 뭐 이런 웨이트들을 처음에 초기화 시킬 때 다 0으로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지 말고 그냥 다 0으로 주는 거예요. 랜덤으로 초기화 시켰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다 0을 주는 거예요.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인풋이 뭐가 들어가든 웨이트가 0이니까 여긴 다 0이 들어오고 0에다 0을 곱하면 0이 0, 0, 0, 0 해서 로스가 계산이 안 돼요. 다 뭐가 들어오든 다 0으로 나오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웨이트를 0으로 초기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는 저희가 알 수 있죠. 그냥 간단하게. 그럼 어떻게 초기화시켜야 되냐? 저희가 한번 어떤 MLP인데 다 하이퍼볼릭 탄젠트 액티베이션을 쓴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다시 그려드리자면 이렇게 시그모이드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1과 마이너스 1 사이 1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양 끝단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액티베이션 펑션이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그 웨이트 값들을 한번 스탠다드 가우시안이 뭔지 아시나요? 그 미는 0이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그 1인 뭐 이렇게 생긴 여기에서 랜덤하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앞에 상수를 곱해서 뭔가 어떤 상수 입실론이라고 할게요. 그럼 입실론을 좀 작게 만들어서 작은 값들로 처음에 약간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값이 들어오면 뭔가 좀 작은 값이 들어오니까 좀 더 작게 되고 또 작은 값이 들어오니까 작게 되고 작게 되고 작게 되고 작게 돼서 결국에는 처음에 이 웨이트 값들이 이런 저희가 가우시안에서 뽑아서 이니셜라이즈 했으니까 스탠다드 가우시안 모양으로 잘 있어요. 근데 트레이닝을 하면 할수록 얘가 그 작은 값으로 가게 되고 작은 값이 그 탄젠트 하이퍼볼릭에 들어가면 또 작은 값이 되고 또 이게 또 작은 값이 돼서 결국에는 모든 웨이트가 그러니까 모든 이 그래프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각각의 탄젠트 하이퍼볼릭 그 액티베이션 함수들이 뭘 내뱉었는지 뭔가 이렇게 들어온 걸 처리를 해서 뭘 내뱉었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처음에는 가우시안 모양으로 잘 나오다가 나중에 가면 0밖에 안 내뱉어요. 0으로 수렴을 해버린 거죠, 다. 불안정하게 수렴을 해버린 거고 만약에 너무 큰 값을 주잖아요? 너무 큰 값을 주면 하이퍼볼릭이 1이나 뭐 마이너스 1에 가까운 값을 리턴을 하게 되고 그게 또 큰 거에 곱해지면 또 1이나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게 되고 또 큰 게 곱해지니까 1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가우시안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나중에는 액티베이션이 1과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옵니다. 탄젠트 하이퍼볼릭에서. 제가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예로 들었지만 밸류를 쓰더라도 뭐 비슷한 상황이 얘보다는 덜 일어나겠지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좀 잘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온 게 자비의 이니셜라이제이션과 히 이니셜라이제이션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수학이니까요. 이것도 뭐 여기서 설명드리기 좀 그래서 찾아보시면 어떤 수학적으로 좀 안정한 값으로 잘 이니셜라이즈를 하게 되면 얘가 아무리 많은 액티베이션을 거치더라도 이 가우시안 모양으로 유지를 하면서 가게 된다. 그래서 웨이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해주느냐도 저희의 모델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인데요. 배치가 뭔지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시겠지만 그냥 배치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뭐 레이어를 거쳐서 다음 레이어로 들어가는데 이 레이어 아웃풋이 뭔가 잘 거쳐서 얘의 인풋으로 들어가겠죠? 얘 인풋으로 들어가는 애들을 생각을 해봅시다. 얘 인풋으로 들어간 애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런데 막 모여 있어요. 애들이. 그러면은 밸류를 통과하게 되면 얘들은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죠. 근데 이러면은 액티베이션을 취해준 의미가 없죠. 저희가 이 MLP 스트럭처에서 액티베이션을 취해주는 이유가 이런 데서 액티베이션을 취해주는 이유가 뉴런을 모방한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하나가 어떤 행렬
어떤 행렬 W를 곱하고 플러스 뭐 바이아스를 더해주는 이런 역할이잖아요. 근데 여기 액티베이션을 취하지 않잖아요. 그럼 바이아스는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빼고 생각하고 WX를 하고 얘 같은 경우는 WX에다가 뭐 다른 W 프라임을 이렇게 곱해주는 건데 액티베이션이 없으면 이거 두 개 곱하면 새로운 W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네 두 개를 아무리 곱해봤자 아무리 딥하게 쌓아봤자 그냥 하나의 레이어를 쌓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액티베이션을 이렇게 논 리니어한 액티베이션을 취해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취해주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요. 아니면 이런 데 모여있다고 생각하면 아예 넘어가질 않아요. 이런 경우에는 학습이 정말 느리게 되거나 안 되거나 뭐 그런 상황에 빠지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인풋에 아이고 지워버렸네. 얘네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노멀라이제이션, 정규화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정규화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좀 가운데로 모아라. 이렇게 얘네들의 평균을 계산해서 그 평균을 각각의 값에서 빼주면 얘 여기 있던 게 1로 이렇게 오겠죠.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뭔가 이렇게 잘 줄이거나 이렇게 늘리거나 해서 적절한 값으로 오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는 항상 이렇게 뭐 스탠다드 노멀 평균이 0이고 평균이 0이고 베리언스 1인 이런 걸로 맞춰주지는 않고요. 왜냐면은 그거보다 약간 여기에 있는 거나 여기에 있는 게 뭔가 트레이닝적으로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민 값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값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습을 해서 여기 보시면 뭐 뮤를 민 값을 학습을 하고 시그마 제곱 베리언스 값도 학습을 해서 이거를 이 원래 x를 이 두 파라미터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해준 다음에 넣는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뭔지는 알겠는데 왜 잘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약간 옛날 이야기고 이번에 2018년 립스라고 인공지능 학회 중에 제일 큰 정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학회가 있는데 립스 2018이 11월에 열렸으니까 얼마 안 됐죠. 거기서 이제 가장 나왔던 논문 중에 가장 핫한 논문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이래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로 잘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왜 잘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약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서 제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 잘 되는지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봐야 알겠죠. 하지만 실제로 써보시면 쓴 거랑 안 쓴 거랑 그 정확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걸 실제로 체험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한 거를 다시 정리해 보자면 처음에 MLP라는 게 개발이 됐습니다. 근데 MLP 얘 자체로는 훈련이 잘 안 돼요. 트레이닝이 잘 안 되고 그레디언트 베니싱도 있고 오버피팅도 일어나고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버피팅이라는 문제는 저희가 L2 regularizzation과 뭐 drop out 이런 기법으로 해결을 했고요. 그레디언트 베니싱 같은 경우는 시그모이드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던 걸 뭐 value나 liquid value 같은 좀 더 그레디언트를 잘 뒤로 전달해주는 그런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면서 해결을 했고 또 웨이트를 어떻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주느냐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마다 데이터들을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서도 이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들이 이렇게 개발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다양한 방식들을 저희가 MNIST MLP에 적용을 시켜보면서 MNIST는 사실 이런 걸 안 써도 정확도가 막 98%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저 복잡한 아마 오늘은 MNIST가 아니고 C파 100인가요? 10인가요? 그건 과제인가요? 아무튼 과제는 C파 100이라고 그 다양한 이미지들을 100개 또는 10개 클래스로 나누는 이런 게 있는데 MNIST보다 훨씬 어려운 태스크거든요. 그런 태스크에 적용해 봤을 때 그냥 하면 안 되는 걸 볼 거고 이런 다양한 기법을 적용해 봄으로써 성능을 높이는 걸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